지난 2017년 6월 개봉한 영화 박열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 박열과 그의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의 일대기를 대단한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저 역시 영화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었고 그의 항일 정신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도 했는데요. 그런데 박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 최초의 반역자이자 일본 전체를 뒤흔든 문제아였는데 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 1923년 9월 1일 그날 일본에서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7.9의 강진이 도쿄와 관동 일대를 강타했는데 이 지진 한 방으로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죠. 우리가 관동대지진이라 부르는 바로 그 재난입니다. 약 10분간 이어진 강진에 이어 4일간 936회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1926년 도쿄시청이 발간한 도쿄 지진록 전집에 의하면 이재민 340만 명, 사망자 91,344명, 실종자 13,275명, 중상 및 경상 52,074명에 이어 전소된 주택만 38만 1,090세대였습니다. 전체 손해액이 약 55억엔으로 1923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데 도시가 급팽창했음에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우지 못해 도쿄 등에는 허름한 목조주택이 가득했습니다. 1995년 진도 7.2의 강진이 고베를 강타했을 때도 현대식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과 도로가 전부 무너졌다는 점으로 볼 때 1923년의 지진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감이 오시죠. 여기에 목조주택은 지진으로 발생한 화마가 집어삼키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하자 일본 내무성에서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계엄령, 즉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군인들을 투입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인데 지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엄령을 발동해버렸죠. 이 계엄령 하에 일본 전역에서 6만 4천여 명의 육군병력과 경찰력이 동원됐죠. 그런데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지진에 의한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모습이 목격됩니다. 피난민들 사이로 일본도는 기본이요, 도끼를 든 이들도 심지어는 죽창을 든 무리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간간히 조센징 사냥에 성공했다는 섬뜩한 말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사냥했다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난 6월 13일 일본 내에서도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요미우리 신문은 조간 1면에 관동 대지진 100년의 교훈, 유언비어, 폭력, 한꺼번에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기사는 일본 정부의 중앙방재회의가 2008년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관동 대지진 당시 벌어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소개했는데요. 보고서에는 1923년 9월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자경단을 결성해 칼과 도끼로 제1조선인을 마구잡이로 힐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실려 있습니다. 이어 대지진 사망 실종자의 약 10만 명 중 1%에서 수퍼센트가 이런 사안의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죠. 즉 지금까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 학살 사건을 부정해왔고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마저 삭제시켰는데 일본의 보수 언론이 이를 인정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진 발생 직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인에 의한 방화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조선인이 도쿄시 전멸을 기도하여 폭탄을 투척할 뿐 아니라 독약을 사용하여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언비어가 유포됐습니다. 이 소문의 출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소문은 지진 직후부터 나돌기 시작했죠. 9월 1일 저녁 무렵부터 일본은 경찰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언비어를 직접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믿고 몽둥이와 칼, 도끼, 죽창 등으로 조선인을 학살하는 일본인들의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 치안의 핵심인 내무성의 경보국장이 조선인 폭동을 인정해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고 일본 언론까지 앞장서서 온갖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해 조선인에 대한 사냥을 부추기고 나섰죠. 그렇게 정부와 언론에 현혹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결성해 일본도와 도끼, 죽창 등을 마구 휘두르면서 조선인 특유의 인상을 가진 이들을 색출해 보복하기 시작했죠.
당시 그들이 조선인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선인이 정확히 발음할 수 없는 일본어를 시켜보는 겁니다. 가령 일본어로 15엔은 주고엔이라고 발음되는데 숫자 10을 뜻하는 주는 타금이라 해서 독특한 발음이 있는데 당시 제일 조선인들은 이를 주고엔 또는 추고엔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이를 시켜본 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이들을 골라내 죽창과 일본도로 찌른 것은 기본이요, 양손을 묶어 강 속에 던지거나 불 속에 산채로 집어던지고 오토바이에 몸을 묶어 죽을 때까지 달리는 등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된 희생자만 6,661명이니 단 4일의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잔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한 학살은 대지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달랠 목적으로 일본 정부와 군부가 세운 계략이라고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0명이 넘는 사람이 4일 만에 학살됐다는 것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이에 이 학살 사건을 뒤집기 위한 화제거리를 찾다 눈엣 가시였던 조선인 독립운동가 박열을 찾아냈죠. 당시 일본 경찰과 계엄군은 요주의 인물을 무작위로 검거하기 시작했는데 지진 이튿날인 9월 2일에는 보호검속이라는 명목으로 박열을 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에서 자신의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불령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반일 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인데 취조 과정에서 그가 일본으로 폭탄을 가져오려던 계획이 알려지게 됐죠. 이에 일본 정부와 경찰은 이는 일본 왕세자를 암살하려던 계획이라고 몰아붙이며 박열에게 대지진의 혼란을 틈타 왕세자를 암살하려 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날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본 언론도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역사건입니다. 대역죄인의 경우 일본 입장에서는 국가 전복을 꾀하는 중범죄 중 중범죄였기 때문에 30이 아닌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박열과 그 연인 가네코 후미코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모면하려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를 고발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검찰에 기소된 후 그는 총 21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왕세자 결혼식에 맞춰 폭탄을 투척하려 했다면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신들을 두고 일본 정부가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아예 이를 항일운동의 방법으로 삼기로 한 것이죠. 결국 대역죄로 기소된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에 놓였는데 그때 그들을 변호하겠다며 나선 이가 바로 후세 다스지입니다. 어릴 적부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보며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던 그는 변호사가 되자마자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1911년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의 경위를 표함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는데 이 글 때문에 그는 일본 경찰의 핍박을 받았죠. 이후 그는 주로 항일 독립운동가에 대한 변호를 맡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박열과 후미코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렇게 대역죄인 박열과 후미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는데 재판에 앞서 박열은 판사에게 4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죄인이 아니므로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 것. 둘째, 자신은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일본 재판장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동등한 높이의 좌석을 설치할 것. 셋째, 같은 이유로 조선의 대표이므로 조선 관복을 입을 것. 넷째, 조선어를 사용할 테니 통역관을 배치할 것. 이 4가지 요구 조건을 판사에게 요구했고 일본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은 미개한 조선인들과는 다르다는 너그러움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는데 그렇게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입장한 것은 후미코였는데 그녀는 일본인이었음에도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었는데 이는 3.1운동 등에서 우리 여성들이 입었던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방청석에서는 오히려 탄성이 터져나왔다고 하죠. 이후 박열이 등장했는데 그는 조선 전통 관복을 입고 출두해 반말로 답변하는 초유의 법정투쟁을 벌였습니다. 나아가 미리 써두었던 음모론과 나의 선언, 불령선인이 일본 권자계급에게 준다 등의 글을 읽으며 일왕의 죄를 낱낱이 폭로했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기계에 감탄한 일본 재판장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파면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법정에서 박열과 후미코는 당당히 나에게 사형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선고됐습니다. 사형 판결 후 박열은 미소를 지으며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 맘대로 죽이지만 내 정신이야 어찌하겠는가 라고 했고 후미코는 판결 즉시 만세를 외쳤죠.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사형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열렸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형 선고 열흘 만에 두 사람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달라는 은사를 신청합니다. 스스로 조작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꼴인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사면장이 발표되었죠. 후미코는 은사장을 전해준 형무소장 앞에서 갈갈이 찢어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사형 판결 1개월 전 부부가 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인데 이는 두 열사가 일본 경찰에게 조사받을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두 분의 표정에는 죽음이란 두려움은 전혀 묻어나지 않죠. 어쨌든 사형 판결 후 서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는데 교도소에서 편지 교환은 물론 외부와도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러다 1926년 7월 23일 후미코가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는데 죽음의 원인이 알려지지도 않았으나 교도소는 서둘러 시신을 수습한 후 인근 들판에 감회장했죠. 이에 그녀의 동지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유해를 발굴하고 유골을 수습해 박열의 고향인 경북 문경 팔령산 기슭에 묻어졌습니다. 그러다 2003년 12월 박열의사 기념공원이 조성되면서 그녀의 유해는 문경시 기념관 앞으로 이장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게는 건국 훈장을 추서하고 있는데 일본인 중에는 단 2명이 추서됐습니다. 가네쿠 후미코 선생에게는 2018년 건국 훈장 애국장에 박열과 후미코를 변호했던 후세 다스지 선생에게는 2004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죠. 21세 젊은 나이에 투옥된 박열 선생은 20년 뒤 일본이 패망하고 2개월 뒤 석방되었고 이후 김구 선생을 도와 일본 형무소에 쓸쓸히 버려진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의 유해를 고국으로 송환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거주하다 1974년 1월 17일 한많은 삶을 마감하셨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다 가신 박열 선생과 일본인임에도 목숨 걸고 일본 정부를 꾸짖었던 가네쿠 후미코 두 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